미사일이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맹들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해 보이지만 손에 쥔 힘보다 뻗친 범위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붕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느리고 더 미묘하게 진행됩니다. 달이 갈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단 한 번의 결정, 바로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촉발시키는 6개의 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에는 1979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싸우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 즉 외교적 말장난으로 실제 행동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40년 넘게 효과적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봉쇄와 정밀 타격을 모의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지휘부는 이러한 훈련이 실제 작전 배치와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해군 함정들은 포위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상륙 부대는 해안 압박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초점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은 이제 매일 진먼섬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중국 본토에서 2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압박이 아니라 실제 리허설입니다. 베이징은 작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외곽 섬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공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은 대만 해협에서의 D-Day 시나리오에 대비해 1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상륙작전, 미사일 공격, 명백한 전쟁 행위 말이죠. 이런 움직임은 반드시 대응을 유도하죠. 베이징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조용한 무언가를 준비해왔습니다. 2023년 이후로 대만은 해저통신 인프라에 반복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는 이러한 해저 케이블이 현대 분쟁에서 치명적인 취약점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마쭈 제도는 몇 주 동안 인터넷 연결이 끊겼습니다. 사업이 멈췄고 결제가 중단되었으며 소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점은 현대 군사주율이 동일한 민간 인프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입니다. 미성 백업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해저 케이블이 여전히 방위 능력과 연계된 금융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안 데이터 트래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중국 관련 선박이 타이페이 북쪽 해저 케이블 위에 정박 중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2월에는 토고 국적의 선박이 타이난 앞바다의 정박 금지 구역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그 배는 닻을 해저 바닥에 끌면서 또 다른 케이블이 끊어질 때까지 이동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대만 해저 케이블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자 선박 약 52척을 추적해왔습니다. 선박의 국적기는 여러 나라로 바뀌고 트랜스폰더는 꺼집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 군용 드론이 대만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런 성명도 제재도 없었고 베이징은 그 침묵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쇄는 아닙니다. 그건 군사적인 것이죠. 검역은 세관 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전략적 변화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긴장 고조를 전쟁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로 다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제 대응 체계가 행정적 기준이 아니라 군사적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대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강화된 검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화물은 중국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국 해양경비대 선박은 자유롭게 선박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선박은 돌려보내집니다. 미사일도 없고 공식 선언도 없습니다. 그저 곳곳에 한꺼번에 압박을 가할 뿐입니다. 워싱턴의 문제는 봉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베이징이 워싱턴이 대응할 만한 봉쇄라는 명분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타이완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 그리고 가장 첨단 칩의 90% 이상을 주로 TSMC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칩들은 F-35 항공기의 항공 전자장비부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타이완을 거치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대를 거는 차세대 시스템들, 극초음속 무기, AI 지원 표적 지정, 차세대 전투기 모두 그 공급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의존이 아닙니다. 군사적 의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군사 분석가들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침공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계획에 일정한 틀이 생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측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제 침공 날짜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 소식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으면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획자들은 올해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하며 동맹국들도 이미 이에 맞춰 조정 중입니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공격이 자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사활적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기지 접근권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국방 관계자들은 서울의 주요 관심사가 대만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김정은은 한반도 접경에서 두 번째 전선을 엽니다. 모든 전략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긴장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만관계법은 과거 수주 걸리던 긴장 고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몇 시간 만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베이징이 움직인다면 법적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이 압박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만 가진 채 전 세계적 파장을 감수하며 실시간으로 내려질까요? 만약 그런 움직임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침공이 아닌 수천 번의 작은 행동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 절단, 드론 침입, 경제적 제재, 행정적 병목 현상 등 각각은 전쟁을 촉발하기엔 너무 작은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점차 대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이 싸울 전쟁에서 이길 필요 없이 미국이 알아채기 어려운 전쟁만 만들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미국이 이기고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이 관리하려고 애쓰는 전쟁입니다. 목표는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봉쇄였습니다. 약화된 러시아,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그 계획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멈췄을 뿐입니다. 2026년 초 여러 경로를 통해 휴전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안전보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파리, 런던, 워싱턴의 관계자들 모두 이제 동결된 분쟁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임을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영토에 대한 합의를 원합니다. 협상은 그 다음입니다. 이 전쟁의 비용은 돈이 아니라 산업 생산 능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만 발의 포탄을 보냈습니다. 펜타곤 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시 소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026년 중반까지 한 달에 10만 발의 포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주 만에 그 정도 쏠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수치가 그리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은 다른 곳에서도 필요합니다. 대만, 한국, 걸프 지역, 유럽. 로키드 마틴의 아칸소주 캠든에 있는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은 주요 병목 지점 중 하나입니다. 경영진들은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모든 패트리어트 포대는 괌에 배치되지 않은 패트리어트 포대입니다. 공급망은 어느 전장에 배치되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워질 뿐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태평양이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EU는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나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방과 인프라에 수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경쟁입니다. 모두가 같은 한정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징도 같은 수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를 넘어 신호를 보내는 문제입니다. 들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불확실한 개입은 적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협상 타결은 한계에 대해 어떤 신호를 줄까요? 그리고 워싱턴이 아직 우크라이나 협상을 타결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중동에서는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12시간 동안 거의 900회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십 명의 이란 고위 관리들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약 170명의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나브에 있는 해군기지 옆 소녀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세계에서 운송되는 석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1973년 이후 가장 큰 공급 충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주유소와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그 영향을 체감했습니다.
이란은 보복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드론이 걸프 지역 전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의 민간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리 민병대들이 다시 개입하게 됐습니다. 2023년 이후 후티 반군은 미국의 집중적인 폭격 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 공장이 공격당했고 지도자들이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들이 부품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48시간 후 그들은 다시 홍해로 돌아와 아무도 본 적 없는 드론으로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에서 설계되고 오만을 통해 밀수된 사업용 부품으로 조립된 것이었습니다. 제작 비용이 약 2,000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2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고 있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희망봉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해운 요금은 팬데믹 시절의 최고치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 비용 교환비는 날마다 불어납니다. 세계은행과 IMF 모두 이 항로에서 지속적인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투가 격화되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 정보 당국이 비어있다고 평가했던 위치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주어진 교훈은 가혹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고정된 표적이 아닙니다. 테헤란이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한 그들은 다시 성장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은 트럭 몇 대값만으로도 대리 세력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요격기 공장을 7년 이내에 재건할 수 없습니다. 각 노드는 반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각각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란이 직접 첫발을 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위 국방 관계자들은 현재의 작전 속도가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다른 전장에 대한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핵 문제가 제기되기 전의 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의 농축 수준은 무기급 임계치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감시 제한 이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가시성이 줄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시성이 줄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이란이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지역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핵무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개월, 터키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동기가 있습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핵을 보유한 이란이 냉전 이후 가장 빠른 핵 개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택지는 그 순간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군사 행동은 더 위험해집니다. 외교적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지역 안정성은 무너집니다. 이란 문제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보다 이후에 벌어질 일에 달려 있습니다. 확전이 분산되어 있고 핵 사용의 기준이 모호한 지역에서 억지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지역에 계속 관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것이 반드시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동일한 자원을 소모시키는 증폭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완충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대리인도 없고 부인할 여지도 없으며 사건과 사태 악화 사이에 지연도 없는 곳.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거의 3분의 1,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에너지 수송, 반도체, 제조품 등 현대 생산 체인과 연결된 모든 것이 언젠가는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도를 재편해왔습니다. 인공섬, 활주로, 미사일 시스템까지. 이는 영구적인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아찔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국 호위함이 티토섬 근처에서 필리핀 선박에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필리핀 선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중국 초계함이 필리핀 호위함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1월에는 베이징이 스카버로 함초를 봉쇄하며 국제법상 필리핀 수역으로 간주되는 해역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점점 더 자주, 때로는 폭력적으로 발생합니다. 2025년 8월 중국 해군 함정과 중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중국 선박이 서로 충돌했고 최소 3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무력 충돌에 가까워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알지 못하는 충돌은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박들은 장비를 손상시킬 정도로 강한 물대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선박들도 반복적인 괴롭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은 이제 정책 집행에 전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해군 전투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업, 시추, 순찰, 그리고 자국 해역에서의 무역 행위를 허락받아야만 할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 이런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도 위의 경계선이 이동합니다.
통제는 한 번의 충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을 바꾸는 데서 옵니다. CSIS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대만과 지역 분쟁 확산에 관한 여러 차례 워게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나리오는 바뀌지만 결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은 첫 주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 전량을 소진합니다. CSIS 팀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빈 탄약고라고 명명했습니다. 공장이 생산을 따라잡을 때까지 중국 함정에 쏠 미사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봉쇄 시나리오에서는 20주 이내 대만의 전력 공급이 정상의 35%로 떨어집니다. 섬에 보급품을 보내려던 100여 척 상선이 침몰합니다. 침공 시나리오에서는 연합군 항공기의 90%가 이륙도 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이것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평균적인 결과, 즉 승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단순히 확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필리핀 선원이 중국 측의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워싱턴은 실제로 무엇을 보낼까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대가로? 중국은 그 선택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선택이 불가피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은 여전히 바다에서 총격전이 예상되는 전선입니다. 다음 전선은 전장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압축된 전략적 환경 중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600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의 포병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더 크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단순한 지역 억제의 문제가 아니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시켰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야포, 미사일 시스템, 기술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전되고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 전투에 파병되었습니다. 그중 약 1,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실제로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위성기술, 러시아 방공 시스템 노하우, 접근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돈보다 더 귀중한 실전 경험을 얻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중요한 기술들을 습득했습니다. 드론 전투, 전자전, 협동사격 등 20년 동안 비무장지대 일대 훈련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기술들입니다. 김정은의 군대는 더 이상 경비대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와 러시아 교관들이 있고 장비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년이 걸리던 미사일 시스템 시험이 이제는 외부의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시스템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고체연료 로켓은 최소한의 준비 시간만으로도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적에게 주어지는 경고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시험은 더 빠른 발사가 가능한 대륙간 시스템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양은 5개년 핵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건조 중입니다. 사거리만으로도 최신형 화성 20호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확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실제로 사용되든 아니든 억지력을 변화시킵니다. 사이버 영역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은행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북한 해킹 조직이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나절 만에 바이빗 거래소에서 15억 달러를 빼냈습니다. 그 돈은 믹서와 쉘 지갑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유엔 감시기구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로 6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추정합니다. 그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달러 시스템 밖에서 조달된 국가 무기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워싱턴이 가진 모든 제재 수단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인 압박 수단을 우회하고 다음 미사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2022년쯤부터는 더 이상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게 된 겁니다. 앞으로 24개월 동안 진짜 최악의 상황은 발사가 아니라 무력 시위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하와이 근처에 낙하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실제 장거리 능력 하에서 신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울은 이미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한국인들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체제가 한 번에 두 군데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가장 시끄러운 전선만 주시하는 동안 가장 조용한 전선이 모든 무기 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의 금속입니다. 모든 전기차, 모든 F-35, 모든 드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광산에서 나오는 금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2050년까지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여전히 원조 프로그램과 국빈 방문이 하나의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말리는 프랑스 군대를 내쫓았습니다. 부르키나파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니제르 아가데즈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드론 기지를 운영했습니다. 그곳은 사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테러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그들도 쫓겨났습니다. 3년 동안 3번의 서방 세력이 쫓겨났습니다. 서방이 떠나는 동안 모스크바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2025년 중반, 약 1년 전 틴자바텐 매복 사건 이후 말리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바그너가 입은 최악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실제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이제 러시아 국방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과 지휘관, 새로운 패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수단에서 활동 중입니다. 취재 결과 말리 전역에 바그너의 비밀 감옥이 6곳 있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구금, 고문당했으며 일부는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더 조용하고 장기적입니다. 중국 몰리브덴과 같은 기업들과 국가가 연계된 인프라 금융을 통해 베이징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탱케 풍구룸의 광산 하나만 해도 전 세계 구리의 3%, 코발트의 5%를 생산합니다. 이 두 금속이 F-35 엔진과 전기차 배터리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베이징은 전 세계 20가지 주요 광물 중 19가지의 정제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부가 미국과 광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2월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원광은 여전히 중국 정제소로 보내져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체결된 중국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 계약은 두 나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자금 70억 달러에 1.2%의 로열티 조건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안은 이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중국은 러시아,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희망봉 앞바다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홍해가 봉쇄되면서 이제 희망봉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실질적인 항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곳에 통제권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개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령부는 여전히 펜타곤 산하의 지휘 구조로 존재하지만 사헬 지역에서의 기지 폐쇄와 철수 이후 여러 지역에서 작전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2026년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부상하는 테러 활동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의 사헬 지부는 지구상 어떤 지하디스트 단체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하고 있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핵심이라고 했던 국가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케냐는 2025년에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과 주요 협력 체계를 체결했습니다. 이 나라는 20년 동안 미국의 대테러 작전 거점이었던 바로 그 국가입니다. 케냐 관리들은 이제 베이징이 실제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2025년 11월 케냐군 부참모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탄자니아는 인도양 해운로에 바로 접해 있는 자국 항구를 중국 국영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항구는 한때 미 해군에게 민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통보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제 중국산 감시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때 모범적인 민주주의 파트너라고 불렀던 세네갈은 서방 광산회사를 내쫓겠다고 공약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해외 방문지는 모스크바였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은 개별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비토 회랑은 워싱턴이 지목하는 유일한 희망적 신호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 철도는 잠비아의 구리벨트에서 앙골라를 거쳐 대서양까지 이어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아프리카 구리 운송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회랑이 세 나라를 통과하고 결코 보장된 적 없는 앙골라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구리가 로비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앙골라에 도착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제를 서로 향하는 배에 실리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별도의 전선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선에서 회복력을 결정짓는 배경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광물은 무기 생산을 뒷받침하고 공급망은 억지력을 뒷받침하며 경제적 공조는 전략적 자유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입 요소들이 변하면 모든 것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전선이 모두 함께 놓이면 그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있습니다. 미국은 9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 10개 군대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이 부족한 것은 힘입니다. 2026년의 전투는 한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역량, 약속과 생산, 그리고 존재와 가용성 사이의 간극에서 벌어집니다. 중국은 올해 대만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붕괴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란은 내일 당장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발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동맹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뿐이며 시간은 제약을 드러냅니다. 워싱턴의 모든 기획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 내재된 가정은 동일합니다. 다른 위기는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위기만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5가지 가정이 서로 쌓여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은 따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합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어떤 갈등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다른 갈등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갈등이 먼저 닥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시스템이 완전히 시험받는 유일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미리 작성된 전략 문서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고에 남아있는 것, 생산 중인 것, 그리고 예비 물량으로 남아있는 것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미 할당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